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차변, 대변의 개념, 그리고 복식회계가 뭔지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강의를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1강, 2강, 3강 이렇게 순서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순서대로 좀 강의를 시청을 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때 그리고 책을 저술할 때 그 순서를 막 정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 회계가 여러분께 익혀지겠구나 라고 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부 기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부 대형 이름 있는 데서 뭐 전산회계 2급을 뭐 2주 만에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2주 만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로 근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가 나름 전문대학 중에 좀 괜찮은 학교인데요, 학생들을 보면 실업계 학생들이 꽤 와요. 굉장히 그 실업계에서 유능한 학생들이죠. 이미 전산세무 2급까지 자격증을 따고 와서 학교를 왔는데 가르쳐보면 별로 아는 게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전산회계 시험이라는 거, 전산세무 시험이라는 거는요, 약간의 이론 베이스를 가지고 K랩 입력 요령만 충분히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입력 염승만 열심히 해가지고 요령으로 시험을 합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계의 기본 베이스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 맞추는 요령 위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기초가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증만 따면 되고 그 이후에 절대 이 지식을 쓸 데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지식이 지금 필요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련 학과나 관련 공부하는 분야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왕 공부하는 거 2주에 합격하면 어떻고 1주일쯤 더 공부하거나 2주쯤 더 공부해서 한 달 만에 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주 만에 안 붙으면 뭐 지구가 멸망합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좀 기본계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차변, 대변, 어려운 개념이지요. 복식회계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경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나. 자, 차변, 대변 개념은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이해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복식회계의 개념이 아주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난도가 워낙 쉬워요. 여러분 따라서 가끔씩 출제가 되는 내용이지만 복식회계의 개념을 묻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 대변이 뭔지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에이 모르겠다, 대충 입력에 지장이 없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강의를 듣고 제가 다음번 강의 때는 분계라는 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분계를 할 때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 없다, 부족하다, 그럼 분계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요게 시험 문제에 딱히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 열심히 시청해 주기 바라요. 자, 그러면 그 어렵다는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에 해당하는 이 차변, 대변, 이게 뭔지, 거기서 파생된 복식회계가 뭔지 지금부터 그 개념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회계를 공부하다가 이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완전 어려움을 겪습니다. 완전 큰 산이고요, 완전 맛이 갑니다. 자, 왜 그러냐? 좀 이상한 단어예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가 익숙하지 않느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먼저 복식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한자로 복이고요, 이게 식이에요. 자, 식이란 단어는 방식이라는 뜻이고요, 복은 여러분 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다, 복수다, 여러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중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중으로 뭔가 하는 방식이 있나 보다. 복식이란 게 복식 회계니까 뭐 이중으로 무슨 회계를 하나 보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식회계를 영어로 말하면 더블 엔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블은 이중이고 엔트리는 기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중 기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한자로 보던 영어로 보던 이 복식회계가 이중으로 뭔가 기록을 하는 모양이구나. 장부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이미 지금까지 몇 번의 강의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듣고 앞에 거를 안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좀 앞에를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오른쪽 위에다가 타인자본 부채를 적기로 했고요. 오른쪽 아래에다가 내가 투자한 돈, 내 자기자본, 내 돈을 적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의 각종 자산들, 말을 바꾸면 재산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을 뭐라고 불렀느냐? 자금의 조달하는 쪽이다. 왼쪽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금의 운영 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앞쪽의 강의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 없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요 단어와 바로 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한자가 대변이라고 읽고요. 왼쪽의 한자를 차변이라고 읽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자금의 조달 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금의 운영 쪽을 차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한자를 쓰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변자는 왜 변방할 때 변방, 그 변이에요. 어느 쪽이라는 뜻인 거죠. 자, 이 차는요, 빌려오다, 빌릴 차예요. 차입금할 때 차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빚지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부업자 되죠. 도대체 그럼 자금의 운영을 왜 차변이라고 불렀고 왜 자금의 조달을 대변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차변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차변의 차자는요, 자, 빌려 오다 라는 뜻이고요. 방은 어느 쪽, 어느 면이란 뜻이니까 여러분 얘를 정리하면 빌려온 쪽이란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불렀고 왼쪽이 자금의 운용이죠. 여러분 제가 저 앞전 강의에서 주식회사의 생성 과정이라는 강의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동인도 회사 그 옛날 네덜란드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여러분 얘는요, 돈을 빌려주는 타인 자본이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채권자예요. 요게 이제 주주죠. 즉,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자금을 보시는 것처럼 조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회사를 만들 때 조달하는 쪽, 운영하는 쪽 그림도 막 그려주고 그랬었죠. 여러분 요렇게 조달된 돈들을, 자, 요쪽이 이제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자금원이 되는 거죠. 자금원이 이제 빌려준 쪽과 투자한 쪽이 있는데 이렇게 자금을 대주면 이 회사의 CEO가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돈으로 자산, 재산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산은 누구 덕분에 만들어진 겁니까? 요 두 가지 파트 때문에 생긴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주식회사를 나중에 언젠가 없애겠죠. 먼 미래에 청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다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현금화 시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설명드린 적 있죠? 여기다가 상환을 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주식회사가 들고 있는 이 자산, 재산들은 주식회사 소유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청구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채권자랑 주주가 갖고 있는 거죠. 즉, 이 모든 재산들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다만 여러분 주주는 투자의 성과이기 때문에 쫄딱 망하면 하나도 못 건지는 거고요. 채권자는 그래도 자기 원금은 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법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즉, 여기는 돈을 대준 쪽, 여기는 대준 돈을 받아 쓴 쪽.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를 기반으로 용어를 만들잖아요. 여기를 뭘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아하, 이쪽이 돈을 댔으니까 여기는 돈을 가지고 온 쪽이구나. 자, 다른 말로 하면 빌려온 쪽, 빌린 쪽이구나. 에이, 그냥 용어를 그래서 한자로 차자 쓰고 빌려왔으니까 자, 쪽이니까 자, 변 써서 차변으로 하기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용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하, 항상 이 구조는 자금의 조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달된 자금을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는 빌려온 돈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서 운영 중인 자산을 빌려온 쪽 차변이라고 부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변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대변도 동일한 논리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대변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대자는요, 대부업자 할 때 대부예요. 대부업자가 뭐 하는 사람이 대부업자예요? 돈을 빌려 주는 쪽이에요? 빌려 오는 쪽이에요?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 주답니다. 자, 여기는 쪽이니까.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돈을 빌려준 쪽, 돈을 대준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자가 돈을 회사에 대줬고 주주가 돈을 회사에 대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법률적으로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만 받을 권한이 있는 거고 주주는 회사가 대박이 나면 투자 원금 대비 엄청난 금액을 회수를 하는 거고요. 회사가 망하면 그냥 원금도 못 거치는 그런 법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돈을 대준 쪽입니다. 돈을 준 쪽이니까 빌려준 거니까 대부업자의 대를 써서 여긴 대변으로 정하기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자금의 조달이란 쪽과 자금의 운영이란 쪽,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그냥 말을 붙일 때 운용 쪽, 자금의 운용 쪽, 자금의 조달 쪽 이렇게 불러도 맞는 얘기고요. 왼쪽, 오른쪽 이래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왼쪽이라고 부르면 그냥 위치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의미가 없잖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의미가 없잖아. 근데 운영하는 쪽이다. 그럼 의미가 생기잖아요. 자, 조달한 쪽이다. 의미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의미는 운영하는 쪽, 조달하는 쪽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너무 말이 길잖아. 그래서 용어를 하나로 정하자. 왼쪽이라고 정하면 간편하지만 의미가 없고 이걸 운영하는 쪽이라고 부르면 너무 말이 기니까 A 한자로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차변으로 바꾼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조달한 쪽 너무 말이 길다. 오른쪽은 의미가 없고 A 한자로 바꾸자. 자, 대변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제가 1995년도에 공인회계사를 붙었어요. 꽤 오래됐죠. 좀 있으면 30년 돼가는데요. 제가 대학 들어간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 옛날에 처음에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런 식의 상세한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차변 대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인문계 출신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선한 충격, 완전 맛이 갔죠.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달한 쪽 너무 길어. 그러니까 대준 쪽 한자 대변으로 하고 자, 운영하는 쪽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한자로 빌려온 쪽 차변으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저랑 분개를 한번 해보시고 나면 천천히 이 차변이라는 그 느낌, 대변이라는 느낌이 몸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체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거와 요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느끼고 공부하는 거랑 나중에 이 차변과 대변의 감각이 조금 더 빨리 생기고 확실하게 생길 겁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 알아본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앞전에 주식회사의 설립 사례를 들었던 그 사례인 거죠. 은행에서 30만 원을 빌려왔고요. 타인 자본이죠. 주주들 5명에서 10만 원씩 50만 원을 자기 자본을 댔죠. 80만 원을 조달을 해서 회사에 돈을 대주니까 회사가 알아서 30만 원 보증금을 내고 의류팔 재고를 40만 원어치 구매를 하고 여유자금 10만 원을 금고에 집어넣어놨죠. 여러분 오른쪽이 자금의 조달이고요. 왼쪽이 자금의 운영인데 다른 말로 자금의 운영 쪽은 언젠가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빌려온 쪽이다 차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금의 조달은 돈을 댔기 때문에 대준 쪽 대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 그림에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오른쪽이 80만 원 조달했죠. 왼쪽이 80만 원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금의 운영, 다른 말로 하면 차변과 자금의 조달, 대변은 항상 저하고 같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앞전 강의 회계등식에서 그거는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회계등식을 몇 가지 형태로 바꾸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차 쪽과 대 쪽이 항상 같다. 여러분 요거를 다른 말로 차와 대가 항상 평균을 이루고 있다. 다른 말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회계 등식이라고도 부른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와서 회계 등식과 동일한 용어인 대차 평균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복식 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앞쪽에 제가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복식 회계는 이중으로 기재하는 거고 해서 영어로 더블 엔트리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 말을 하고 제가 차변대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좀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복식 회계, 복식 부기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회계란 거는 저 첫 번째 강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잘 처리해가지고 재무정보를 잘 만들어가지고 내부,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회계는 복식회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게 뭐냐 보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을 해서 회계 정보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공부를 했죠. 차변의 지금 해석을 하는 국어적인 뜻은 차변 빌려온 쪽이고요. 다른 말로 운영하는 쪽이고요. 대변은 자금을 대준 쪽, 자 부채자본 쪽으로 조달한 쪽이라고 표현했죠. 즉 자금의 조달 부분과 자금의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한다는 겁니다. 좀 말을 바꾸면 왼쪽 오른쪽에 동시에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동시에 두 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이잖아요. 영어로 더블 엔트리죠. 자, 북이란 단어는 뭐냐면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복식북기라는 단어는 주로 장부에 기입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 실업계 공부를 하신 친구들이 보통 북이란 용어를 쓰지요. 그거는 조금 낮은 단계로 장부를 만드는 쪽에 초점 맞추어서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복식북이이고요.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 나면 조금 더 그 내용이 복잡하게 바뀝니다. 약간 단계가 높아져요, 차원이. 그래서 단순하게 장부를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인 격이 높은 처리를 회계라고 표현해서 복식회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개가 같은 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창업 단계의 재무상태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업 단계 재무제표가 이렇게 80만 원 조달을 했고 80만 원 운영하는 거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거를 가지고 확장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좀 아까 2단계 80만 원 조달해서 80만 원 이렇게 자산을 운영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자, 볼게요. 추가 차입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좀 아까 여러분 이게 1월 1일자란 말이죠. 그런데 1월 10일자 열흘쯤 지나가지고요. 은행에서 10만 원을 추가 차입해서 금고에 보관한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복식회계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좀 전 이 거래는 그냥 1월 1일자에 딱 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처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추가 거래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추가 차입한 후에 재무상태표가 변동됩니다. 왜? 여러분 10만 원을 차입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고에 10만 원이 늘어나야 돼요. 또 한편으로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차입금, 빌린 돈, 다른 말로 부채가 동시에 10만 원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식회계라는 거는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냥 말로는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10만 원 빌려와서 금고에 넣었어? 이 말이 여러분 이게 회계 거래 아닙니까?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두 개로 쪼개요. 여러분 그래서 차입금이 30만 원이었죠 처음에. 그런데 10만 원 더 빌렸으니까 이 30만 원이 아닌 거예요. 4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걔가 90만 원으로 바뀌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요거 처리한 거죠. 동시에 이 현금도 바뀐단 말이에요. 기존에 금고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더 넣었으니까 이게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게 2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걔가 2, 4, 3이니까 이게 다시 9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왼쪽이 차변이고요, 오른쪽이 대변인데 이 거래가 결국은 차입금은 차변 쪽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차입금은 대변이죠. 대변 쪽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차변 쪽에 영향을 미쳐서, 자, 현금 차변 얘도 바뀌고 차입금 대변 얘도 바뀌어서 차와 대가 동시에 바뀝니다. 즉 이 거래가 이중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이 복식의 복은 두 개를 말하는 거죠. 두 쪽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거래 발생 이후에도 차변의 90만 원과 대변의 90만 원은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평균의 원리, 회계 등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식 회계예요. 다시 말하지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주안점을 둬서 말을 하면 복식북이라고 말하는 거고, 정보를 전달하는 전체적인 학문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얘를 복식회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복식회계에 대응되는 말이 바로 단식북이거든요. 단식북이. 여러분 단식회계란 말은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단식회계는 쓰지 않아. 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에 이제 대응되는 말이 뭐냐면 복식회계인데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여러분 단식북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계부예요. 뭐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에는 여러분 양식이 똑같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연령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라면 여러분 용돈기입장 한 번 정도는 써보셨죠. 안 써봤더라도 양식은 받겠죠. 여러분이 사회생활 했다면 가계부 써보셨나요? 양식 보셨겠죠? 이런 양식이죠. 크게 이 가계부나 용돈기입자는 수입이라는 부분과 지출이라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별로 쭉 나옵니다. 31일까지. 그래서 내가 1일자, 2일자, 3일자, 4일자, 5일자 중에 월급을 얼마를 탔구나. 예를 들어서 나의 월급 날이 1일이다? 여기다 쓰는 겁니다. 100만 원. 내가 100만 원을 벌었구나, 월급을, 수입을. 부식비를 내가 여기서 10만 원을 썼다. 또 10만 원을 쓰는 거죠, 걔를. 물론 이제 금액이 다른 게 있으면 또 금액이 늘어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잔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남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아하,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이런저런 비용들을 쭉 쓰고 50만 원 남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처리는 운용 쪽과 자금의 운용 쪽과 자금의 조달 쪽, 말을 바꿔볼게요. 차변과 대변 나누어서 아까 공부한 것처럼 현금 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채 늘고 차입금 늘고 이렇게 동시에 처리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씩 들어가잖아. 하나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들어간다? 단식簿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전반적인 나의 수익과 나의 지출 총계, 월별로 또는 일별로, 주별로 얘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정 시점에 너 현금 잔고 얼마야? 그 국민은행 통장 잔고 얼마야?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어디 뭐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알 수가 없어요. 따로 메모를 해야 돼. 여러분 이게 가계 정도 수준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확장돼서 규모가 커지는 기업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1년에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수십만 건 이상 일어나는데, 수백만 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때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복식북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확장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공부할 내용이 복식회계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단식 회계로 해가지고는 이게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자, 복식회계는요,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실수에 의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었다 가정하겠습니다. 10만 원을 아까 추가 차입회 근거에 예치를 하면 차입금 늘고 현금 는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차입금 쪽은 10만 원을 늘렸는데 현금 쪽은 만 원을 늘려볼까요? 실수로 0 하나 빼먹은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만 원이 40만 원을 바뀌죠.
걔가 90으로 바뀌죠. 그런데 현금은 10,000원 늘어난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자, 81만 원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이러고 나면 자금을 운영하는 쪽 차변과 자금을 조달해준 쪽 대변, 이 합계가 안 같아요. 바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뭐가 틀렸지? 아, 이게 0 하나 빼먹었네. 이게 아니지, 10만 원이지 해서 다시 얘를, 여러분 아까 10에서 10을 더하면 20이 되니까 20으로 고쳐주고 나면 다시 걔가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이 걔가 90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이렇게요, 표상 바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바로 복식회계 자기 검증 기능이다, 또는 자가 검증 기능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식회계의 자가 검증 기능이라는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차변과 대변 중 한쪽에 잘못된 숫자를 입력하면 차변 대변 합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쉽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식회계의 자가 검증 기능이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상 설명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해해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전산회계 1급 수준이긴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설명드려 볼게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잘못된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차입금 10만 원 늘고 현금 10만 원 늘어야 되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차입금도 10,000원 올려, 현금도 10,000원 올려. 똑같이 10,000원 올렸죠? 잘못된 수치가 똑같이 들어갔죠. 그럼 차대변이 같아요. 검증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차변 대변을 거꾸로 입력해. 차입금을 여러분 10만 원 올려고 현금을 10만 원 올려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적는 바람에 차입금을 줄이고 현금을 줄여. 동시에 줄었기 때문에 차대변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이 동시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면, 자, 잘못된 수치라 하더라도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차변, 대변이 다른 금액이 들어갔다? 바로 검증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이죠. 다음 중 부기를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기로 옳은 것은 그랬죠. 부기는 단식과 복식이 있다 그랬죠. 단식이냐 복식이냐 있네요. 영리나 비영리는 뭐냐면은요, 돈 버는 기업들이 하는 부기는 영리 회계고요. 뭐 돈 벌지 않는 정부 같은 데 하는 부기는 비영리 회계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중에 물어보겠죠. 당연히 복식을 물어보겠죠. 자,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부기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자, 오류를 자동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복식부기죠. 이런 내용이에요. 대차평균의 원리, 차대 이중으로 기록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 출제됐던 전산회계 1급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인가 볼게요. 다음은 복식회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장된 강의를 하기 위해 설명드린 거니까 좀 아까 이해했던 거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기한다. 전기는 옮겨 적는다는 뜻이죠. 동일한 금액을 반대로 적었어. 차변 적을 거를 대변에 적고 대변 적을 걸 차변에 적었어.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현금이 늘고 부채가 늘어야 되는데 현금을 대변에, 그 차입금을 차변에 적어주면 오히려 차입금이 줄고 현금이 줄잖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발견이 불가능해요.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했다. 아까 차입금 빌리고 현금 늘어난 거를 아예 기록을 안 해. 거래가 발생했는데 실수했어. 아예 기록 안 했어. 어쨌든 차대는 같아요. 검증이 안 돼요.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기해. 10만 원 빌려서 10만 원 들어왔는데 현금이 10,000원 들었다고 치고 차입금도 10,000원만 올려. 10,000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발견 못 해요. 차변만 이중으로 기록했다. 이쪽에다가 차입금을 10만 원을 적고 이쪽에다가 현금을 10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차입금은 안 적고 현금만 20만 원을 적어. 그럼 당연히 오른쪽 대변이 안 늘고 차변만 20만 원 느니까 차이가 생기겠죠. 얘는 발견 가능해.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살짝 난도가 있긴 하지만 아까 차변과 대변의 논리,
차, 대변은 항상 같다. 대차 변경의 원리. 자, 회계 등식의 원리를 잘 따져보시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차변과 대변의 개념과 복식회계의 개념 그리고 장점을 알아봤죠. 차변은 뭐다? 돈을 뭐 한 쪽입니까? 대변은 뭐 한 쪽입니까? 대가 빌려줄 때니까 돈을 빌려 준 쪽이고요. 차변은 돈을 갖다가 쓴 쪽이죠. 그래서 얘는 돈을 사용한 쪽입니다. 사용하다를 다른 말로 빌려 온 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회사가 운영적인 자산이 차변이 되는 거고요. 회사가 돈을 대준 부채와 자본이 대변이 되는 겁니다. 자, 복식회계가 뭡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얘를 차변과 대변의 이중으로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인 겁니다. 이 차변을 말을 바꾸면 자금을 운영하는 쪽, 자금을 사용하는 쪽, 대변을 말을 바꾸면 자금을 조달한 쪽. 그래서 사용한 쪽, 운영한 쪽과 조달한 쪽 두 개 말을 또 바꿔보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점이 뭐죠? 이 장점은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서 차변과 대변의 잘못 다른 금액을 입력했을 때 차와 대가 이 합계가 달라지니까 뭐 틀렸네 라고 알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아직도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이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이 차변과 대변의 확장된 개념으로 분계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